식어버리니까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옅은 단내가 돌더랍니다. 등잔을 바투 당겨 풀어 헤친 약봉지 위로는 흰 가루가 말라붙어 있고 약장 서랍 하나는 손끝에 얹히는 무게가 어쩐지 어긋나 있더란 말이지요. 같은 약을 자셨는데 어찌 한 집 사내만 셋이 갔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한 고을 약방에서 평생 약을 지었다는 늙은이의 손녀에게서 들은 것이옵니다. 그 늙은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손녀의 손을 그어쥐고는 평생 입에 올리지 않은 약 한 첩이 있었노라 하더랍니다. 손녀가 무슨 약이냐 물어도 고개만 젓다가 그저 살리려고 지은 약이 사람을 잡고 그 약을 지은 손이 도리어 죄인으로 몰렸더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눈을 감았다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약방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이 더뎌지더이다. 약을 짓는 손이라는 것이 가만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란 말입니다. 같은 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니 말이지요. 그 한마디가 나는 늙도록 잊히지가 않더랬지요. 자, 그러면 그 약방의 일을 처음부터 더듬어 보겠사옵니다. 광해 임금 무렵 어느 향촌의 큰 종갓집에서 사내 하나가 또 숨을 거두었더랍니다. 또라 함은 그 집에서 같은 병으로 사내가 죽어나간 것이 이번으로 셋째였기 때문입니다. 봄의 맞이가 여름 초입의 그 아우가 그리고 이번에 또 한 사람이 한 해 사이에 멀쩡하던 사내가 셋이나 갔으니 고을의 인심이 술렁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종가라 하면 한 고을의 기둥 같은 집안이라 그 집 사당의 향이 끊기느니 많으니 하는 말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빈소에는 향내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빛이 문풍지로 비껴들어 곡소리도 한풀 잦아든 그 시각에 약방 의녀 매월이 상가의 부름을 받고 들었더랍니다. 죽은 이의 약을 지은 손이니 마지막 가는 길에 무슨 병이었는지 한번 보아달라는 청이었지요. 허나 그 청 속에는 이미 매월을 향한 서늘한 눈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월은 본디 관비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 관에 매여 약방으로 보내져 약재를 가리고 약을 다리며 반평생을 보낸 손이었지요. 나이신을 넘겨 손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졌으되 약내를 맡는 코와 약재의 무게를 가늠하는 손끝만은 젊은 의원들도 함부로 따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약재를 한 줌 쥐어보면 저울에 달지 않고도 그 무게를 알았고 마른 뿌리 하나도 그 결과 빛깔로 산지를 짚어냈지요. 다만 천출이라는 두 글자가 늘 그 입을 눌렀습니다. 매월이 무엇을 알아채고 무엇을 아랫들 양반들 앉은 자리에서는 그 말이 좀처럼 무게를 얻지 못하였던 게지요. 매월이 죽은 사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식어버린 얼굴 위로 가만히 제 얼굴을 가져가는데 곡을 하던 이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천한 것이 양반의 시신의 얼굴을 들이댄다 싶었던 게지요. 매월은 개의치 않고 죽은 이의 입가로 코끝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옅은 단내가 코에 걸리더랍니다. 약을 다리고 약을 먹이며 평생을 보낸 사람이 사람의 숨이 끊긴 입에서 날 냄새와 그렇지 않은 냄새를 모를 리 없었지요.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양내를 닮은 그러나 양내라 부르기엔 어딘가 빗나간 비릿하면서도 들큼한 단내였습니다. 매월은 그 단내를 어디서 맡았던가 가만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약을 다루다 보면 덜어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뿌리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잡기도 하니 약방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늘 두려워하며 다루지요. 이 단내가 바로 그 종이 한 장 너머에서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매월은 그 생각이 들자 죽은 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곁에서 약사발과 수건을 거두던 젊은이가 있었으니 죽은 마치의 서자 명득이었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밀려나 상중에도 곡반에 끼지 못하고 허들의질이나 거드는 처지였지요. 매월이 그 약사발을 받아들자 사발 가장자리에 흰 가루가 말라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었습니다. 약을 먹이고 남은 찢기인가 싶었으나 그 빛이 예사 약 가루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매월은 그 가루를 손끝으로 긁어 혀끝으로 아주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대로 굳어 앉아 있었더랍니다. 이 책에서 사내가 이리 간 것이 이번이 셋째라 하였더냐. 명득이 고개를 떨군 채 그렇다 하였습니다. 매월의 손끝이 사발 가장자리를 자꾸 더듬는데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명득만이 곁에서 보았습니다. 매월은 빈소에 곡소리를 등지고 곁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이의 손을 가만히 들어 그 손톱을 들여다보았더랍니다. 손톱이 검게 죽어 있더랍니다. 살아있던 사람의 손톱이 죽기 전 검어지는 일이 덜어 있긴 합니다. 허나 매월의 마음에 걸린 것은 그 검은 빛이 어디서 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아 검어진 손톱과 무언가의 상에 검어진 손톱은 그 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매월의 눈은 알고 있었던 게지요. 먼저 가신 두 분도 손끝이 이러하였느냐. 명득이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소리로 답하였습니다. 봄에 가신 첫째 어른도 여름 초입에 가신 둘째 어른도 자리에 누운 끝에 손끝이 검어지더랍니다. 그러고 보니 세 분 다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자시었다고요. 매월이 지어 올린 바로 그 같은 약을 말입니다. 명득은 그 말을 하고는 제가 무슨 못할 소리를 한 듯 황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매월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집 사내만 셋이 갔는데 정작 그 약을 지은 저는 이리 멀쩡히 살아 곁방에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먼저 의심받을 손은 매월의 손이었던 게지요. 그 말이 어느새 담을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이튿날 아침 매월은 관아 마당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종갓집에서 사람이 셋이나 상하였으니 고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종헌 잿돌 아래 무릎을 꿇은 매월의 앞으로 종가에서 보낸 청지기가 약첩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저마다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약을 지은 손이 사람을 잡았소이다. 말은 그 한마디였으나 그 한마디면 족하였습니다. 약을 지은 것도 매월, 그 약을 3번 다 올린 것도 매월이었으니까요. 매월이 무어라 아래려 입을 떼었으나 잿돌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들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천안 관비 출신 의녀의 변명이라는 것이 이 마당에서는 증거 축에도 들지 못하였던 게지요. 매월이 고개를 들어 죽은 이의 손톱이 예사롭지 않더란 말을 한마디 보태려 하자 곁에 선 군노가 그 어깨를 눌러 도로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흙바닥에 짚인 매월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 등 뒤로 따갑게 내려앉았지요. 매월은 그날 제 입이 10개라도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라야 한다. 흙바닥에 떨어진 말은 그대로 밟혀 쓰러지지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은 양반들도 함부로 못한다. 매월은 그 생각 하나를 가슴에 받고 동헌을 물러났습니다. 매월에게는 평생 떨치지 못한 회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었던 시절 제 손으로 약을 잘못 가려 한 사람을 보낸 일이 있었던 게지요. 그때도 손끝이 무언가 이상하다 일렀건만 천한 것의 말이라 아무도 듣지 않았고 매월 저 또한 끝내 제 손을 믿지 못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매월은 약재 하나를 가릴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손끝에 더 마음을 실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손끝이 이르는 것을 2번 다시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매월의 굳은 손마디에는 그런 다짐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약방으로 돌아온 매월은 등잔 하나만 밝혀둔 채 제 약장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잡았다는 그 약을 제 손으로 다시 들여다볼 작정이었던 게지요. 약방 안에는 마른 약재의 알싸한 내음이 늘 그렇듯 가라앉아 있었고 천장에 매달아둔 약초 다발이 등잔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약장은 손바닥만 한 서랍이 칸칸이 들어찬 오래된 것으로 어느 서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매월의 손이 눈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약방 한쪽에는 약을 가는 약연과 약을 빻는 절구가 또 한쪽에는 약을 다는 작은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나 매월은 저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저울보다 제 손끝을 먼저 믿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약을 잡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매월은 도리어 등잔 아래 가만히 펴보았습니다. 이 손이 정말 사람을 잡았다면 이 손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알 것이었습니다. 매월은 약장 서랍을 하나씩 빼어 약재를 손바닥에 덜어 무게를 가늠하였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손끝에 얹히는 무게가 늘 그렇듯 익숙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어느 서랍 하나에서 그 손끝이 멈칫하였습니다. 분명 제가 채워둔 만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칸에 같은 약재가 들어있으되 손바닥에 얹히는 무게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더랍니다. 평생 저울보다 제 손끝을 먼저 믿어온 사람만이 알아챌 만큼 아주 조금 누군가 이 서랍에 손을 댔다는 첫 자국이었습니다. 매월은 그 약재를 도로 쏟았다가 다시 덜어보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으나 어긋난 무게는 어긋난 그대로였습니다. 매월은 그 어긋난 약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한동안 등잔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잡은 것이 정말 제 손이었는지 아니면 이 서랍에 몰래 든 다른 손이었는지 이제부터 그것을 가려내야 했던 것입니다. 매월의 굵은 손마디 위에서 그 약재 부스러기가 등불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매월은 사람을 잡았다는 그 약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끝에서부터 되짚어 가야 어디서 길이 어긋났는지 보이는 법이니까요. 셋째의 죽음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첫째로 매월은 시간을 거슬러 그 죽음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볼 참이었습니다. 먼저 매월이 찾은 것은 서자 명득이었습니다. 약 시중을 들던 것이 늘 명득이었으니 약을 다리는 동안 그 곁을 지킨 눈도 명득이었던 게지요. 약방 뒤뜰 다림 솥에 잿불이 사위어 가는 밤이었습니다. 솥전에는 약을 다리고 남은 김이 아직 희미하게 서려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네가 약을 다리는 동안 그 약장 곁으로 든 사람이 있었느냐? 명득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른 입술을 두어 번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약을 안치고 불을 보는 동안 안채에서 사람이 덜어 드나들었노라고. 약이 잘 다려지는지 들여다본다며 약장 곁에 잠시 섰다가는 그림자가 있었노라고 말입니다. 다만 누구라 꼬집어 말하기는 두렵다 하였습니다. 서자의 입에서 안채 사람을 거론하였다가는 그날로 집에서 내쫓길 처지였으니까요. 명득은 제 손등을 자꾸 문지르며 자기 같은 것이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하였습니다. 어미가 종이었던 까닭에 한 집에 살면서도 형제 축에 끼지 못하고 제삿날에도 마루 끝에 물러나 있어야 하는 신세라고요. 매월은 그 말에 제 처지가 겹쳐 보여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천출이라 말이 묵살되는 저와 서자라 곡반에도 못 드는 명득이 그 밤 잿불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처지를 알아본 셈이었지요. 매월이 그 그림자가 어떤 모양이더냐 거듭 묻자 명득이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나 약을 들여다보고 가는 손길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마치 제 살림을 매만지는 듯하더란 것이었습니다. 약장 곁에 섰다가는 그 짧은 동안 약다리는 김 사이로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났을 뿐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요. 명득은 그것이 늘 약이 거의 다 다려질 무렵이었다는 것까지 떠올렸습니다. 약을 막 떠서 올리기 직전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지요. 매월은 명득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그림자라는 것이 약이 다려지는 그 짧은 동안에 약장 곁을 지나갔다는 사실만 가슴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약재에 손을 대자면 바로 그 틈이라야 하였던 게지요. 다리는 약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짧은 틈, 그 틈을 아는 자라야, 또 그 틈에 드나들어도 의심받지 않는 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월은 가장 먼저 간 첫째 어른의 일을 더듬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구 하나 그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더랍니다. 본디 잔병치레가 잦던 어른이라 그의 자리에 누웠다 가신 것으로 묻혔던 게지요. 종손이 될 맞이가 갔으니 집안이 한바탕 술렁였으나 그것도 다 병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매월은 그 집에서 오래 부리던 늙은 종을 어렵사리 만나 첫째 어른의 마지막 며칠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늙은 종은 처음엔 입을 다물려 하였으나 매월이 자꾸 손끝과 입가의 일을 짚어 묻자 그제야 기억을 더듬어 일러주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면 도로 개우고 자리에 누운 채 손발이 차게 식어갔으며 끝에는 손끝이 검게 죽고 입에서 단내 비슷한 것이 돌았다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병이 깊어 그러려니 하였을 뿐이라고요. 늙은 종은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어른이 자리에 누운 그 며칠, 안채의 둘째 며느님이 손수 약을 떠다 입에 넣어 드렸다고요.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온 집안이 그 며느님을 두고 칭찬이 잦아였다 하였습니다. 매월은 그 말을 그저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칭찬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던 게지요. 그 끝이 셋째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월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첫째 어른의 죽음이야말로 이 일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같은 흔적이 봄에 한 번, 여름 초입에 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세 번을 똑같이 되풀이하였던 것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그 손톱의 빛깔과 그 단내가 너무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병이 어찌 세 번을 한 번으로 찍어낸 듯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매월이 이만한 것을 알아낸들 관아의 문턱은 높기만 하였습니다. 며칠 못 가 매월은 다시 동헌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를 다루는 한 검률이 이 송사를 맡아 앉아 있었지요. 나이는 젊으나 일을 빨리 끝맺으려는 기색이 완연하였습니다. 위에서 최근이 심한 송사를 깔끔하게 닫아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게지요. 같은 약을 지은 것도 너요. 그 약을 세 번 올린 것도 너라. 그러면 된 것 아니냐. 매월이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약장에 무게가 어긋나 있더라. 약다리는 틈에 약장 곁으로 든 그림자가 있더라. 죽은 세 분의 손톱과 단내가 한 본인 듯 같더라. 허나 한 검률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의녀가 제 죄를 모면하려 있지도 않은 사람을 지어내 끌어들인다 여겼던 게지요. 내 손끝으로 무게를 알았다? 그 손끝을 이 동원에서 어찌 믿으란 말이냐. 매월의 말은 동헌 마당의 흙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밟혀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매월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말로 옮기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니 말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 그 생각이 꺾이려는 매월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월은 둘째 어른의 약첩 찢기를 손에 넣기 위해 다시 명득에게 기대야 하였습니다. 약을 쓰고 남은 찢기는 을의 아궁이에 넣어 태우는 법이라 그것이 아직 남아있을 까닭이 없었지요. 허나 명득이 둘째 어른이 가시던 무렵 약사발을 부시다 흘린 찢기가 부엌 한 구석 잿더미에 섞여 있던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명득은 한밤중에 그 잿더미를 손으로 뒤져 죄 타지 않은 약 부스러기를 한 줌 거두어 매월에게 건네었습니다. 그 손이 검댕으로 새카맸으나 명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매월은 둘째 어른에게 올렸던 약첩의 남은 찢기를 어렵사리 구해다 약방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약을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았으나 약재를 가려온 매월의 눈에는 그것으로 족하였습니다. 등잔을 바투 당겨놓고 매월은 그 부스러기를 약재별로 한 가지씩 갈라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연에 갈리다만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손끝으로 헤집어 같은 것끼리 모으는 손길은 평생을 해온 일이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오가던 중에 매월의 손가락이 어느 대목에서 우뚝 멎었습니다. 본디 그 약에 들어가야 할 뿌리가 아닌 그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뿌리 한 조각이 섞여 있더랍니다. 빛깔도 비슷하고 결도 비슷하여 약재를 모르는 눈으로는 도저히 가려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손바닥에 얹어보니 같은 부피인데도 손끝에 얹히는 무게가 미묘하게 달랐던 게지요. 매월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약장 서랍에 어긋난 무게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매월은 그 뿌리 조각을 등잔불 아래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본디 들어갈 약재 한 가지를 이 비슷한 뿌리로 바꾸어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약을 달인 매월의 손이 그의 약을 도구로 만들어 사람에게 올렸던 셈이었지요. 매월은 제 손바닥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사람을 잡았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 손을 그리 부린 또 다른 손이 있었을 뿐입니다. 젊은 날 약재를 잘못 가려 사람을 보냈던 그 회한이 매월의 가슴에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때는 제 손을 믿지 못해 입을 다물었으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끝이 잃은 그 어긋난 무게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뿌리 한 조각으로 눈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매월은 그 뿌리 조각을 명주 헝겊에 곱게 싸서 품속 깊이 갈무리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면 흙바닥에 밟히던 제 말도 비로소 일어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던 게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밟긴 뿌리가 어디서 흘러들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매월은 약재를 대주는 도가의 행상 곰배를 찾아 장시로 나갔습니다. 곰배는 인근 약방의 약재 출입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자였지요. 장씨는 마침 파장 무렵이라 멍석을 거두고 떠리를 외치는 손길들로 어수선하였습니다. 매월이 그 비슷한 뿌리를 보여주며 근래 이만한 것이 따로 든 일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곰배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뿌리를 살피더니 제 치부책을 한참 뒤적였습니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던 곰배의 손가락이 어느 한 대목에 멀어 그곳을 짚었습니다. 약방을 거치지 않고 따로 한 건이 들어간 자취가 거기 적혀 있더랍니다. 누가 받아갔는지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으나 그 뿌리가 이 고을로 흘러든 길만은 분명하였습니다. 매월은 그 한 줄을 눈에 새기고 돌아섰습니다. 약장 밖에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 그 뿌리가 약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제 그 손을 찾는 일만 남았던 게지요. 손을 찾기에 앞서 매월은 한 가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두어야 하였습니다. 그 바뀐 뿌리가 정말 사람을 해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약효만 어그러뜨릴 뿐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동헌 앞에서 다시 입을 뗄 수 있었던 게지요. 매월은 한 검률에게 거듭 청을 넣어 약방 다림 솥 앞에서 직접 그 일을 보여드리겠다 하였습니다. 한 검률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천한 의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뜩잖았으나 종갓집 사내가 셋이나 상한 일이라 위에서도 채근이 심하였던 게지요. 무엇이든 매듭지을 실마리가 있다면 한 번쯤 보아 둘만하다 여겼던 모양입니다. 매월이 본디 약재로 달인 약 한 솥과 비슷한 뿌리를 섞어 달인 약 한 솥을 나란히 앉혔습니다. 약방 안에 두 솥의 김이 함께 오르는데 한쪽에서만 그 옅은 단내가 슬며시 피어오르더랍니다. 빈소에서 죽은 사내의 입가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매월은 한 검률에게 두 솥의 코를 가까이 가져가 보라 청하였습니다. 매월은 그 단내가 어느 솥에서 오는지를 약재를 손으로 가리키며 차근차근 짚어 보였습니다. 이쪽 솥에는 본디 뿌리가 저쪽 솥에는 바뀐 뿌리가 들었을 뿐 나머지는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다만 매월은 그 뿌리를 어떻게 다루면 어떻게 된다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 길까지는 결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죄가 된다는 것을 매월은 평생 약을 만지며 뼈에 새기고 있었던 게지요. 약을 아는 자가 그 쓰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그 말이 또 어느 손에가 닿아 무슨 일을 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매월은 다만 흔적만을 솥에서 오르는 단내와 죽은 이의 검은 손톱만을 짚었을 뿐입니다. 한 검률이 그 단내의 코를 가져갔다가 처음으로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죽은 사내들의 입가에서 났다는 그 냄새가 바로 이 솥에서 나고 있었으니까요. 유를 다루는 자의 눈에도 비로소 손에 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이 바뀐 약을 먹고 갔다는 말이냐? 매월이 고개를 숙여 그렇다 아뢰었습니다. 같은 처방이로 돼 그 안에 뿌리 한 가지가 바뀌었을 뿐으로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것. 그것이 솥에서 오르는 단내로 죽은 이의 검은 손톱으로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매월의 약은 그저 그 바뀐 뿌리를 모르고 다렸을 뿐 약을 도구로 만든 손은 따로 있었던 게지요. 한 검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송사를 빨리 닫으려던 마음이 그 단내 한 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검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한 집 사내들만 그것도 차례로 갖느냐고요? 매월이 답하였습니다. 본디 약이란 누구에게 올릴지가 정해진 것이라 그 약사발이 누구의 입으로 가는지를 아는 손이라야 사람을 골라 해할 수 있다고요. 아무에게나 도는 우물물이 아니라 정해진 한 사람의 약사발에 손을 댄 것이니 그 손은 이 집 약시중의 길을 훤히 아는 손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한 검률의 눈빛이 그 말끝에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매월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다 하였습니다. 매월이 그 바뀐 뿌리를 섞어 달인 약을 닭 한 마리에게 먹여두었더랍니다. 한나절이 지나자 그 닭의 벼슬이 검게 죽고 발끝이 차게 식어갔습니다. 죽은 새 사내의 검어진 손끝과 그 빛이 다르지 않았지요. 매월은 그 이상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더 보일 것도 없거니와 약을 아는 자가 그 쓰임을 자랑하듯 펼쳐 보이는 것을 매월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였던 게지요. 한 검률은 그 검게 죽은 벼슬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월은 그 길로 다시 곰배를 찾아 따로 든 그 뿌리가 끝내 누구의 손에 닿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곰배가 한참을 뜸들이다 그 뿌리를 받아간 심부름꾼의 행색을 어렵사리 떠올려 일러주었습니다. 도가에서 따로 받아간 손은 장사치도 약방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갓집 안채에서 부리는 심부름꾼이었더랍니다. 매월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뿌리가 흘러든 끝이 바깥에 누구도 아닌 종가의 담장 안쪽, 그것도 안채였다는 것이지요. 밖에서 든 도둑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장 곁으로 그림자가 들 수 있었던 것도 약이 다려지는 그 집의 안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월이 더듬어 온 길이 이제 종가의 안채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길이 안으로 뻗을수록 매월의 발밑은 도리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월이 곰배의 말을 가지고 동헌으로 향하려던 그 무렵 종가에서 먼저 손을 써두었던 게지요. 며칠 사이 정황이라는 것이 죄다 매월 한 사람을 가리키도록 돌아가 있었습니다. 약을 지은 것도 매월 3번 다 약을 올린 것도 매월. 그리고 누군가의 입을 빌려 매월이 그 집에 묵은 원한이 있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더랍니다. 천한 관비가 양반댁에 품은 앙심으로 사람을 잡았다. 그 이야기는 듣는 이마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럴듯하였습니다. 매월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옥의 살창을 비집고 드는데 매월은 그 좁은 바닥에 앉아 제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장의 어긋난 무게도 바뀐 뿌리도 안채로 닿은 심부름도 다 알아냈는데 정작 그것을 가져갈 제 몸이 이 살창 안에 묶여 버렸으니 말입니다. 진범의 바로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손에 닿을 것을 그 한 발짝이 옥의 살창에 가로막혔던 게지요. 매월은 그 밤 처음으로 제가 이대로 죄인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창 너머로 어둠이 짙어가는데 매월의 입에서는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하면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월은 그 밤에 알았다지요. 품속에 갈무리에 둔 그 뿌리 조각만이 매월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매월은 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것을 꺼내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자꾸 매만졌습니다. 젊은 날 입을 다물어 사람을 보냈던 그 회한이 이번에는 제 목을 죄어오는 듯하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끝내 손에 쥐고도 그것을 동원 앞에 내려놓을 한 발짝이 모자라 일이 갇혔으니 매월은 그 한 발짝이 평생 저를 눌러온 천출이라는 두 글자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막막한 밤을 연 것은 뜻밖에도 서자 명득이었습니다. 명득이 옥 밖으로 사람을 넣어 한 가지를 기어이 매월에게 전해왔던 것입니다. 명득이 곰곰 되짚어보니 약을 다리던 날마다 안채에서 약장 곁으로 들던 그림자가
늘 한 사람이었더랍니다.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약이 잘 다려지는지 손수 챙긴다며 누구보다 자주 약 곁을 지키던 분이었지요. 집안에서 가장 인자하고 가장 살뜰하다 소문난 바로 그분 말입니다. 명득은 그 말을 전하면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안채의 안주인을 거론하는 것이 서자인 제목을 거는 일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셋이나 간 마당에 죄 없는 매월마저 그 뒤를 따르게 둘 수는 없었던 게지요. 막막하던 매월의 옥에 그 한마디가 한 점 빛처럼 들었습니다. 그 빛을 받아 매월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줄로 꿰어졌습니다. 따로 든 비슷한 뿌리, 안채로 닿은 심부름, 약다리는 틈마다 약장 곁을 지키던 윤씨 부인의 그림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본디 약재를 비슷한 뿌리로 바꾸어 끼워 넣고 매월의 손을 빌려 그 약을 사내들에게 올렸던 것이지요. 까닭을 헤아리고 보니 매월은 도리어 마음이 아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종가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데리고 들어온 어린 아들은 위로 적통 사내들이 줄줄이 선 한 종가의 끄트머리로 영영 밀려날 처지였지요. 윗대의 사내들이 차례로 종통을 이어가면 그 모자는 끝내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늙어 마침내 쫓겨날 신세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제 자식이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위에 선 사내들을 하나씩 지워갔던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약장 속 뿌리 한 조각을 가만히 바꾸는 손으로 변하였던 게지요. 매월은 그 까닭을 알고서 통쾌함보다 먼저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하였습니다. 죄는 죄로되 그 죄의 뿌리가 어미의 정이라 하니 차마 시원히 미워할 수가 없었던 게지요. 매월은 명득을 통해 그 흩어진 것들을 한 줄로 꿰어 한 검률에게 전하였습니다. 도가에서 따로 든 뿌리가 안채로 흘러든 자취, 약다리는 마지막 틈마다 약장 곁을 지킨 그림자, 그리고 첫째 어른의 머리맡에서 손수 약을 떠넣었다던 그 효성, 따로 보면 저마다 칭찬받을 일이거나 흘려보낼 일이로 돼. 한 줄로 꿰고 보니 그 끝이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검률은 그제야 제가 그토록 빨리 닫으려던 송사가 실은 엉뚱한 사람을 향해 다치려던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오간에서 그 모든 것을 깨치고 나자 매월의 눈에는 지난 일들이 죄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녘 매월은 잠 못 이루고 빈소에서 보았던 약사발 가장자리에 흰 가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약을 다릴 때마다 손수 곁을 지키며 약을 챙기던 윤씨 부인의 그 다정함이 실은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제대로 아니 제 뜻대로 다려지는지 지켜보던 눈이었고 행여 누가 그 바뀐 뿌리를 알아챌까 살피던 손이었던 게지요. 약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정성을 집안 사람들은 며느리의 효성이라 칭찬하였으되 그 정성이야말로 가장 서늘한 감시였던 것입니다. 매월은 빈소에서 부인을 처음 보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부인은 죽은 시아주버니의 머리맡에서 곡을 하다 말고 약사발을 거두어 손수 정갈이 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손길이 어찌나 단정하던지 매월조차 속으로 어진 분이라 여겼었지요. 허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마지막 약사발에 남은 흔적을 그 누구의 손에도 닿기 전에 거두어 지우던 손이었던 것입니다. 매월의 등으로 다시 한번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다정해 보이던 그 손이 실은 마지막 자국까지 지우던 손이었으니 말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살뜰하다던 그 손길이 사실은 가장 서늘한 손길이었던 셈이지요. 매월은 살창 너머로 희부엽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이제 그 손을 동헌 앞에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말로는 안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야 하였지요. 그리고 매월의 손에는 곤배에게서 거둔 그 뿌리 한 조각이 아직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득의 말과 곤배의 치부책, 그리고 매월이 가려낸 바뀐 뿌리, 이것들이 한데 모이자 한 검률도 더는 못 본 채할 수 없었습니다. 유를 다루는 자의 양심이 그의 송사를 빨리 닫으려던 마음을 이긴 게지요. 한 검률은 윤씨 부인을 동원 앞으로 불러 매월과 마주 세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끌려 나온 천한 의녀를 내려다보는 눈에는 도리어 가엾어 하는 빛마저 어렸더랍니다.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죄 지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가에 둘러선 고을 사람들도 저런 분이 어찌 사람을 잡았겠느냐는 눈빛이었지요. 내 집 사내를 셋이나 잡은 손이 이제와 그 죄를 안주인에게 씌우려 드는구나. 부인의 목소리는 떨림 한 점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자식 같은 집안 사내들을 해할 까닭이 있겠느냐. 약을 지은 것도 올린 것도 다 저 의녀의 손이 아니냐. 부인의 말은 듣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하였습니다. 양반댁 안주인의 말과 천안 관비 의녀의 말이 이 마당에서 같은 무게일 수 없었으니까요. 매월이 무어라 아래려 하자 부인이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정을 내세우며 그 정으로 보아도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느냐 되물었습니다. 그 항변이 어찌나 간곡한지 동원 마당의 공기가 다시 매월에게로 기울려 하였습니다. 어미의 정이라는 그 방패 앞에서 매월의 손에 쥔 것이 한낱 뿌리 한 조각으로 가벼워 보일 지경이었지요. 한 검률조차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양반댁 안주인을 죄인으로 모는 일이 천한 의녀 하나를 가두는 일과 같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어진 부인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수군거림이 다시 일었습니다. 부인의 고른 자태와 간곡한 말 앞에서 매월이 더듬어온 그 모든 길이 한순간 흐릿해지는 듯하였습니다. 바로 그 팽팽한 순간에 매월이 천천히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쥐고 있던 것을 동헌대돌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곰배의 도가에서 거둔 따로 든 그 비슷한 뿌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매월은 그 곁에 둘째 어른의 약첩 찢기에서 가려낸 또 한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빛깔도 결도 그 끊어진 단면까지 두 조각을 맞대어 보니 본디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임이 보는 눈마다 또렷하였습니다. 단면의 결이 어긋남 없이 맞물리는 것을 한 검률이 몸소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았습니다. 도가에서 따로 안채로 흘러든 그 뿌리와 죽은 사내의 약에서 나온 뿌리가 본디 한 몸이었던 게지요. 매월이 한 검률을 우러러 아래였습니다. 이 따로 든 뿌리를 받아 간 손이 안채의 심부름꾼이었음을 도가의 곰배가 증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약방을 거치지 않은 그 한 건이 어찌하여 죽은 사내의 약사발 속에서 다시 나왔는지 그 길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이 마당에서 윤씨 부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부인의 입가에서 그 떨림 없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미의 정이라는 방패가 한 몸에서 갈라진 뿌리 두 조각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부인은 무어라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동헌 마당의 흙바닥으로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굳던 어깨가 한순간에 느그니의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인 쪽으로 기울던 마당의 공기가 그 두 조각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지요. 매월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은 채 그 두 조각이 본디 한 몸이었음을 한 번 더 가만히 짚어보였을 뿐입니다. 평생 흙바닥에 밟히던 천한 의녀의 말이 이날만은 그 누구의 호통보다 무겁게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라야 한다던 매월의 그 다짐이 끝내 이루어진 순간이었던 게지요. 마침내 윤씨 부인의 손이 한 일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뿌리를 도가에서 따로 들여 약 다리는 틈마다 약장 곁을 지키며 본디 약재와 바꾸어 끼운 것. 그렇게 제 자식의 앞을 막아선 사내들을 봄에 하나, 여름 초입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차례로 지워간 것. 그 모두가 끝내 부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부인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식의 이름을 한번 나직이 불렀을 뿐이라 합니다. 매월은 그 광경을 차마 통쾌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누명을 벗었으니 응당 기뻐야 할 터인데 흙바닥에 무릎 꺾인 그 어미의 등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도리어 묵직해 오더란 것이지요. 곁에서는 서자 명득이
제 손등을 자꾸 문지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안주인을 끌어내린 그 한마디가 명뜨게도 끝내 가벼운 일은 아니었던 게지요. 죄를 가린 자리에 통쾌함만 남지 않더란 것을 그 마당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질이 끝나고 한 검률은 곰배를 불러 따로 든 뿌리를 받아간 손의 일을 증언케 하였습니다. 안채 심부름꾼의 행색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자 저는 부인의 입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짓고 올린 손과 그 약에 독을 끼운 손이 이로써 비로소 둘로 갈라져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지요. 한 검률은 그 물증과 증언을 받아 이를 율에 따라 매듭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 지어진 약을 사람을 잡는 도구로 돌린 손에는 율이 정한 무거운 벌이 내렸습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관아의 몫이었고 매월은 다만 손에 잡히는 것을 가져다 그 앞에 놓았을 뿐이지요. 천한 의녀가 형을 내릴 수도 죄를 사할 수도 없었으니 매월이 한 일은 그저 흙바닥에 떨어지던 제 말을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꾸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죄가 가려지자 매월에게 씌워졌던 누명도 비로소 벗겨졌습니다. 천한 의녀의 말이라 흙바닥에 밟히던 것이 끝내 양반댁 안주인의 죄를 가린 셈이 되었던 게지요. 동헌을 나서는 매월의 등 뒤로 그제야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며칠 전 그 마당에서 매월을 향해 수군대던 입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서자 명득의 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가려졌습니다. 천대받던 자의 한마디가 죄 없는 사람을 살린 셈이 되자 한 검률이 그 공을 적어두었다 합니다. 한 검률은 매월에게 처음 내 손끝을 믿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하였습니다. 율을 다루는 자가 사람의 신분을 보고 말을 가렸으니 그것이야말로 제 율의 허물이었다고요. 종가에는 안주인을 잃은 어린 아들이 남았으나 그 아이의 앞일이 어찌 되었는지는 이야기를 전한 느그니도 끝내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매월이 약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느덧 여름의 끝물이었습니다. 매월은 제 약장 앞에 서서 어긋났던 그 서랍을 다시 채워두었습니다. 손끝에 얹히는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맞아 떨어지더랍니다. 매월은 그 익숙한 무게를 한참이나 손바닥에 얹어두었다지요. 매월은 그 바뀐 뿌리 한 조각만은 태우지 않고 명주 헝겊에 싸둔 채로 두었다 합니다. 사람을 잡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던 손이 어쩌다 그것을 모르고 다렸는지를 늙어가는 동안 잊지 않으려 함이었겠지요. 약방에 다시 약내가 차오르고 사람들이 전과 다름없이 약을 지으러 드나들었으나 매월의 손끝은 그 뒤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합니다. 약 한 첩을 지을 때마다 그 헝겊에 싼 뿌리 한 조각이 등 뒤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는 듯하였으니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허나 매월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그 빈소의 단내를 잊지 못하였다 합니다. 죄를 가렸으니 응당 후련하여야 할 터인데 마음 한구석은 도리어 헛헛하기만 하였다지요. 자식을 위한다던 어미의 손이 독을 끼우던 손이었고 사람을 살리려던 제 손이 그 독을 모르고 다려 올린 손이었으니 살리는 손과 죽이는 손이 그리 가까이 맞닿아 있더란 것이 늙도록 매월을 떠나지 않았던 게지요. 약방에서 평생 약을 짓고도 그 약 한 첩의 일만은 죽도록 입에 올리지 않았다던 것도 아마 그 까닭이었을 합니다. 자식을 지우지 않으려다 자식을 위해 남을 지운 그 마음을 죄라 부르기는 쉬워도 끝내 다 헤아리기는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 단내가 지금도 어느 약방 골목인가 옅게 떠돌고 있을 것만 같아서 나는 이 이야기를 여태 함부로 꺼내지 못하였더랍니다.